애정 없는 부모로부터 낯선 친척집에 맡겨진 소녀의 감성으로 전개되는 아름답고 슬픈 단편소설 맡겨진 소녀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황순원의 소나기가 그렇듯 티 없이 맑은 물 위에 비친 소녀의 시선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대비되는 두 가정을 통해 소녀에게 누가 진정한 부모인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소녀의 가정은 자녀들이 많고 가난하고 부모의 양육 태도도 거칠죠. 소녀의 부모들은 소녀를 신경 쓰는 듯 보이지만 많은 자녀들과 가난으로 삶에 지친 탓인지 자신들의 환경에 굴복한 피폐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반면 소녀를 맡은 킨셀라 부부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추억과 함께 마치 죽은 아들이라도 되돌아온 것처럼 소녀를 자상하고 배려심 있게 대우하죠. 여름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소녀에게 점차 진심 어린 애정을 쏟아붓는 킨셀라 부부를 통해 평범한 농가 가정이지만 원숙한 기품과 교양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책에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소녀가 킨셀라 부부 집에 처음 온 날 침대에 오줌을 쌌을 때 장면입니다. 나는 이 낯설은 침대 위에서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전에도 겪어본 적 있는 기분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킨셀라 아주머니는 내가 침대에 지도를 그린 것을 나중에 침대 시트를 벗길 때에야 알아차렸다. 세상에, 이거 좀 볼래? 아주머니가 말했다. 네? 나는 지금 당장 침대에 지도를 그린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싶었었다. 솔직히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으로 끝내고 싶었다. 매트리스가 낡아서 말이야. 아주머니는 뜻밖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습기가 차지 뭐니. 항상 이런다니까. 널 여기다가 재우다니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이었을까? 우리는 매트리스를 끌고 계단을 내려가서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으로 나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킨셀라 아저씨가 밭에서 돌아왔다. 매트리스 때문에 아주머니가 말했다. 빌어먹을 매트리스에 습기가 차니 말이에요. 저 방이 원체 습하다고 내가 말 안 했나요? 이 부분에서 소녀가 오줌 싼 걸 무안해하지 않도록 킨셀라 아주머니는 습기 때문이라고 남편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다음 장면은 그 동네 상이 나서 초상집에 가게 되는데 잠시 동안 장례식장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만난 밀드레드라는 아주머니 집으로 소녀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밀드레드 아주머니는 소녀와 킨셀라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꼬치꼬치 캐묻다가 소녀에게 킨셀라 부부의 비극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버립니다. 즉 킨셀라 부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개를 따라 거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것과 소녀가 지난주 일요일 미사에 입고 간 옷이 그의 옷이라는 사실을요. 이 사실을 듣고 소녀는 충격을 받게 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한편 장례식에서 돌아와 킨셀라 아저씨와 소녀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둘이서 바닷길을 산책하는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킨셀라 아저씨가 내 손을 잡았다. 아저씨가 손을 잡자마자 나는 아빠가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게 아저씨가 손을 놔줬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다. 힘든 기분이지만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서의 내 삶과 여기에서의 내 삶의 차이를 느꼈다. 아저씨는 내가 발을 맞춰 걸을 수 있도록 보폭을 줄여주었다. 나는 조금 전 밀드레드 아주머니를 그 여자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하다가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상한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아저씨가 말했다. 오늘 밤 너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에드나에게 나쁜 뜻은 없었어. 에드나는 사람이 너무 좋거든. 남한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다른 사람을 믿으면서도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지. 하지만 가끔은 실망도 하지. 아저씨가 웃었다. 이상하고 슬픈 웃음소리였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아저씨가 말했다. 절대 말할 필요 없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두렴. 입 다물기 딱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 항상 거기에 있던 바다로 걸어가서 바닷가 어둠 속에서 어둠을 두려워하고 아저씨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쩌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걷다가 절벽과 암벽이 튀어나와 바다와 만나는 곳에 도착했다. 이제 앞으로 갈 수 없으니 돌아가야 한다. 납작하고 하얀 조개 껍데기가 모래밭으로 밀려 올라와 여기저기서 반짝였다. 나는 허리를 굽혀 조개 껍데기를 주었다.
내 손 안의 조개 껍데기가 매끈하고 깨끗하고 연약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어온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우리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해변의 불빛을 비추지만 내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기서는 내가 날 업고 왔나 보다. 아저씨가 말했다. 나는 내가 아저씨를 업는다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돼서 웃었지만 곧 그것이 농담이었음을, 그 농담을 내가 알아들었음을 깨닫았다. 달이 다시 나오자 아저씨가 램프를 끄고 우리는 달빛 속에서 사구를 내려왔던 길을 쉽게 찾아 따라갔다. 사구 꼭대기에 도착해서 신발을 신으려 하자 아저씨가 나를 말리며 직접 신겨주었다. 그런 다음 자기 신발을 신고 끈을 묶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보렴, 저기 불빛이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3개가 됐구나. 나는 저 멀리 바다를 바라다 보았다. 아까처럼 불빛 2개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또 하나가 두 불빛 사이에서 또 다른 불빛이 꾸준히 빛을 내며 깜빡였다. 보이니? 아저씨가 말했다. 네. 내가 말했다. 저기 보여요. 바로 그때 아저씨가 2팔로 나를 감싸더니 내가 아저씨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끌어안았다. 이후 소녀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엄마로부터 킨셀라 부부가 소녀를 소녀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면 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킨셀라 아저씨가 소녀를 다시 집으로 보내야 하는 괴로움에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소녀는 킨셀라 아주머니를 위해 물을 기르러 갔다가 우물에 빠졌고 그만 심한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이 일로 소녀가 킨셀라 부부 집에서 며칠 더 요양을 하지만 감기가 채 다 낫지 않은 채 소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소녀의 집에서 소녀가 재채기를 하고 손수건에 코를 푸는 순간 소녀의 부모는 소녀가 감기가 걸려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킨셀라 부부 차가 떠나고 나서 엄마가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말해.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묻고 있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자랐다. 입을 다물기 딱 좋은 기회였다. 이 장면에서 소녀가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는 사랑 없이 냉담한 부모와 함께 살아왔던 기간보다도 킨셀라 부부의 섬세하고 자상한 보살핌을 받은 그해 짧았던 여름방학 동안 더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소녀를 방간으로 일관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제멋대로인 친아버지보다 잠시 맡겨진 짧은 기간 동안 킨셀라 부부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인해 소녀가 킨셀라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마지막 장면에서 가슴이 먹먹함을 느낍니다. 그 마지막 장면 읽어드립니다. 자갈 진입로에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선 자세에서 곧장 출발하여 진입로를 달려 내려갔다. 심장이 가슴속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마음을 전하는 전령이 된 것처럼 그것을 들고 신속하게 달리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을 스쳐갔다. 벽지에 그려진 남자아이 구스베리 양동이가 나를 아래로 잡아당기던 그 순간과 내 여름을, 그리고 지금을, 모퉁이를 돌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는 곳에 도착하니 아저씨가 대문 젬새를 돌려놓고 다시 잠그고 있었다. 아저씨의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자기 손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발이 진입로 중앙에 풀이 지저분하게 자란 부분을 따라 달리며 울퉁불퉁한 자갈을 세차게 밟았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 내 발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아저씨는 나를 보자마자 딱 멈추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저씨를 향해 계속 달려갔고 그 앞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리고 아저씨의 품에 부딪혔다. 아저씨가 팔로 나를 안아들었다. 아저씨는 한참 동안 나를 꼭 끌어안았다. 쿵쾅거리는 내 심장이 느껴지고 숨이 헐떡거리더니 심장과 호흡이 제각각 다르게 차분해졌다. 어느 순간 시간이 한참 지난 것만 같은데 나무 사이로 느닷없는 돌풍이 불어 우리에게 크고 뚱뚱한 빗방울을 떨어뜨렸다. 눈을 감으니 차려입은 옷을 통해 전달되는 아저씨의 열기가 느껴졌다. 내가 마침내 눈을 뜨고 아저씨의 어깨 너머를 보자 아빠가 보였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흔들림 없이 굳세게 다가왔다. 나는 손을 놓으면 물에 빠지기라도 할 것처럼 아저씨를 꼭 붙든 채 아주머니가 목구멍 속으로 흐느끼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는 소리를 들었다. 꼭 한 명이 아니라 2명 때문에 우는 것 같았다. 나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떴다. 킨셀라 아저씨의 어깨 너머 진입로가 있는 곳을
아저씨가 볼 수 없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품에서 내려가서 나를 자상하게 보살펴준 아주머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더욱 심오한 무언가 때문에 나는 아저씨의 품에 안긴 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아빠. 내가 그에게 크게 말했다. 그를 다시 불렀다. 아빠.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 마지막 장면에서 소녀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그녀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킨셀라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네요. 어린 아들을 잃은 킨셀라 아저씨가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일까요? 또 킨셀라 아주머니는 이제 막 헤어져야 하는 정든 소녀와 불우한 사고로 죽은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애틋하고 비통한 마음을 느꼈을까요? 이상으로 클레어 키건이 쓴 맡겨진 소녀 감상을 마칩니다. 이 소설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쓰여 있습니다. 작가는 소녀의 감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소녀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소녀의 섬세한 감정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책 속에 푹 빠져버리고 많은 마법에 걸리고 맙니다. 작가 클레어 키건은 1968년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키건의 작품을 두고 탄광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고 진귀하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비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